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알아보기 전에 주제에 맞는 실험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은데요. 간단합니다. 어릴 때 많이 해본 놀이기도 하죠.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숨을 편안하게 쉬시고 릴렉스합니다. 여기 보이는 캐릭터는 신데렐라입니다. 노란색 머리를 했고요. 피부는 아주 하얗죠.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신데렐라입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빠르게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10번만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예요. 같이.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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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 이제 더 빨리 질문합니다. 사과를 먹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뭐죠? 왠지 신데렐라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사과를 먹고 죽은 사람은 백설공주예요. 만약에 신데렐라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건 최면에 잠깐 동안 빠졌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10번 동안 집중해서 신데렐라를 말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이 집중됐고 자신도 모르게 뇌에 이 단어가 순간적으로 각인되면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단어를 말해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최면에 걸렸던 겁니다. 혹시 신데렐라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제가 최면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자로 재촉할 최에 잠면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힘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잠의 신 이름이 힘노스예요. 여기서 따온 말인데 어원에서 느낌이 오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면이란 마치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몽롱해지고 의식이 사라져 조종당하기 쉬워진 정신 상태가 되고요. 최면을 건 상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까 상황처럼 어떤 암시를 통해 특정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것도 최면에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본 최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유명하죠. 어떤 사람의 눈을 가린 채 사과를 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양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매워하지 않고 양파를 진짜 사과처럼 먹게 되는 상황인데요. 최면 단계에서 사과를 먹는다는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이번 미스터리 사건의 주제가 최면입니다. 그것도 최면을 범죄에 사용한 희귀한 사례인데요. 대체 최면의 효과가 어느 정도길래 범죄에 사용될 수 있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5년 10월 11일 동유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국가 중에 몰도바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몰도바 공화국의 수도인 키시너우의 어느 경찰서는 이날따라 유독 바빴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니버셜 은행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인질이 잡히거나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도에게 은행이 본 피해 금액은 39,000달러나 됐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은행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도가 은행을 털 당시 근무하던 관계자들을 모두 경찰서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설치된 CCTV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은행에는 강도 사건이라고 볼 만한 현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직원들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담당한 일을 했고 찾아온 손님들도 볼일을 마치면 다들 조용히 은행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날 은행을 찾아온 누군가의 범행으로 현금 39,000달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범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아무런 소란 없이 거액의 돈을 훔쳐낼 수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돈이 사라진 창구의 담당 직원을 부릅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해봤죠. CCTV를 더 자세히 돌려봤어요. 그러자 해당 창구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어느 손님과 남성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더니 거액의 현금이 든 봉투 하나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있던 거예요.
경찰은 이 봉투를 받은 남성이 범인이고 여직원은 공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직원 말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자신과 은행 강도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직원은 영상에 찍힌 남성이 이날 처음 보게 됐고 자기가 봉투를 주던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경찰은 이 직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은행 직원들이 나서는데요. CCTV가 은행 전체를 찍고 직원들은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당당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냐면서 여직원을 감싸는 거예요. 사실 이 말도 맞기는 하죠. 이렇게 뻔뻔한 방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경찰은 여직원을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유니버셜 은행 강도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직원은 풀려나게 됐어요. 당연히 범인도 잡지 못했죠. 몰도바 공화국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의 핵심은 은행 직원이 범인에게 스스로 돈을 건네줬지만 자신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데요. 비슷한 사건이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18일 이탈리아 어느 슈퍼마켓에 찾아온 남성이 물건을 고른 후 계산대 앞에 섰어요.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이 믿기 힘들 정도로 황당하거든요. 이 남성이 물건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계산대에 있는 모든 현금을 받아서 챙긴 뒤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찍힌 CCTV거든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사람이 범인이에요. 이제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요. 그 다음 직원 행동이 이상해요. 보시면 계산대를 만지고 있죠. 돈을 꺼내주는 겁니다. 직접 건네준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마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4년 5월 12일에 찍혔어요. 영국입니다. 런던의 주류 판매점인데 어느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죠. 검정옷.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무슨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게 주인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말을 거는 순간. 그 뒤에 가게 주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거든요. 그쵸?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가게를 나갔죠. 그리고 뒤늦게 뭔가를 알아채고 밖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미 도망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은 길을 걷던 중 어느 여성이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한 뒤에 자신의 지갑과 시계를 모두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슈퍼마켓 직원과 영국의 주류가게 주인, 러시아와 몰도바 은행 직원까지 앞에서 알아본 사건들은 모두 각각 다른 시각과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기억이 났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라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세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긴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던 그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범인에게 돈과 소지품을 넘겨줬다는 점, 세 번째는 피해자들 모두 범인에게서 내 눈을 바라봐 라는 말을 들은 뒤에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마르코 팔레트라는 심리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마르코는 사건이 벌어지던 날 찍힌 가게의 CCTV 영상을 보고 가게 직원에게 벌어졌던 일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는데요.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피해자는 범인에 의해 몇 초 내에 기억 세포 활동을 멈추게 하는 순간 최면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직원과 범인이 눈을 마주친 직후 눈빛이 멍해졌고
이후 행동이 수동적으로 변환돼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남성이 가게를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입을 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이. 말을 전혀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는 분명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라는 말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마르코 팔레트는 바로 이 부분이 피해자가 최면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범인은 소리를 내 말하지 않았지만 최면에 걸린 피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범인의 명령을 들었다 착각했고 이후엔 범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최면에 대해 조금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는데요. 보통 최면을 받는 사람은 편안한 의자에 기대듯이 앉아있고 옆에 최면 전문가가 앉아서 말을 계속하죠. 사람을 잠에 빠뜨리고 어떤 행동과 기억을 유도합니다. 이런 장면을 TV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사실은 말없이도 최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동만으로 사람의 생각을 유도해내는 방법인 거죠. 이거를 비언어적 최면이라고 합니다. 말없이도 가능은 해요. 사실 사건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해도 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마르코 팔레트의 말에 반박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마크 존슨이라는 미국 의학자인데 아직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최면은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기억을 잠재의식 속에서 불러오는 수준이라 몇 초나 몇 분 이내에 순간적으로 최면을 걸어서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고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최면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을 때 이 사건의 논란을 종결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몰도바 공화국에서 벌어진 은행 강도 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거죠. 범인의 이름은 블라드미르 코작이라는 49살의 남성이고요. 직업은 최면술사였습니다. 블라드미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은행 여직원에게 순간 최면을 걸었고 손쉽게 거액의 돈을 훔쳐냈던 건데요. 이후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최면을 통한 강도 사건은 최면 범죄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각국의 경찰은 최면술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면 범죄자들의 수법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쫓기 위한 전담반을 만들기 시작했죠. 최면 범죄라는 게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들인데요. 또 모아보면 사례가 꽤 되거든요. 최면술사에 의한 은행 강도 사건이 2005년에 일어난 그 몰도바 공화국 사건이 최초가 아닙니다. 50년 전인 1951년 덴마크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날짜는 3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의 어느 은행에서 비상벨과 함께 두 발의 총소리가 울려요. 덴마크 경찰은 빨리 이 은행에 출동했고 범인은 은행 밖으로 도망쳤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체포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 팔레 하르루프라고 하는데요. 28살에 직업은 기계공이에요. 이날 은행을 찾아가 돈을 인출하는 척 하면서 권총을 꺼내 강도로 돌변합니다. 직원에게 은행에 있는 모든 현금을 가방에 담으라고 시켰는데 직원 중 한 사람이 몰래 비상벨을 누른 거죠. 여기에 당황한 팔레가 총을 쐈고 2명이 사망합니다. 체포된 팔레의 조사가 시작됐는데 범인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을 반복했고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벌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말만 반복하자 대화가 되지 않아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찾아가 범행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범인이 도주할 때 사용하려고 한 자전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 자전거는 범인인 팔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이죠. 비오른 닐센이라는 사람의 거였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 둘이 어떤 관계냐는 거죠. 서로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닐센이 팔레에게 자전거를 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은행 강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이 닐센을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봤죠. 그러자 이 사람에 대한 수상한 점이 나옵니다. 파볼수록 팔레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 감옥에서 3년간 같이 지낸 감옥 동기였어요. 그리고 범인인 팔레의 월급 중 대부분이 닐슨의 계좌로 계속 들어가고 있던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건 시작이 이래요. 팔레는
순하고 좀 얌전한 남자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게 협력했다는 죄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 닐센을 만나게 됐던 거죠. 팔레와 반대로 닐센은 강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감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팔레를 도와주면서 서로 신뢰를 쌓았고요. 팔레가 점점 이 닐센을 의지하게 됐던 거죠. 이때부터 닐센이 팔레에게 매일 밤마다 어떤 의식을 치르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최면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면에 걸린 팔레는 닐센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이들의 이상한 관계는 팔레가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됐죠. 팔레가 어느 정도로 닐센의 말을 따랐냐면은 골라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스스로 닐센에게 보냈어요. 가족이 모두 말렸습니다, 이런 거를. 하지만 팔레는 계속해서 닐센의 명령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닐센이 팔레의 월급만으로 만족을 못한 거죠. 어느 날 팔레에게 신이 시킨 일이라는 암시와 함께 은행을 털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팔레가 최면에 빠진 나머지 신의 명령대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은행을 찾아가 강도가 됐지만 결국 체포가 됐던 거고요. 이 사실은 팔레가 붙잡히고 폴 레이테르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밝혀졌던 건데 폴이 팔레에게 걸린 닐슨의 최면을 깨기 위해 많은 노력을 좀 했다 그래요. 이 둘의 관계가 좀 깨져야지만 자세한 범행 내용들을 자백하겠죠. 하지만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신뢰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합니다. 폴이라는 의사가 말하기를 마치 팔레의 기억에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닐센과 관련된 어떤 특정 부분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야기를 잘 한다 싶으면서도 어느 순간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자 폴이 결국 팔레에게 항불안제 주사를 했고요. 심리적 이완을 시킨 뒤에 자신의 최면요법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래요. 사건이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팔레의 자백과 많은 증거 확보로 닐센은 코펜하겐 은행 강도 사건의 진범이 됐고요. 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펠레 하루르프는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망합니다.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닐센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자신과 분리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최면까지 걸었던 거라면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죠. 덴마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최면에 빠진 당사자뿐 아니라 최면에 걸린 후 깨어난 상태에서도 특정 행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과 최면을 건 사람이 당하는 사람 옆에 없더라도 지시와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번 이야기 정리할 차례인데요. 최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고 약간은 불가사의한 영역에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우리가 누군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갑자기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뭔가에 집중하느라 주변 상황이나 소리를 기억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경우도 있죠. 실제와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플라시보 효과가 그런데요. 이게 뇌나 신체의 변화를 세사히 인지하면서 행동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나한테 최면 효과가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은 왠지 접근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방송에서, TV에서 소개가 되다 보면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밝혀지면 또 최면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믿지 않으려는 심리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현재 최면은 수사 기법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면 수사를 사용합니다. 1999년에 정식으로 도입됐는데요. 잠재의식 속에 감춰진 기억을 떠올리게 한 뒤 흐릿하거나 왜곡되고 사라진 기억,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끌어내서 사건을 수사하는 기법이죠. 실패할 때도 당연히 있지만 사람에 따라 효과가 충분히 있고요. 새로운 단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차번호를 기억나게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남주 사건의 경우가 유독 그랬는데요.
사건이 장기화되던 중에 2004년에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최면 수사를 진행했고 여기서 정남규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남규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몽타주와 비교해보니까 너무 똑같았다는 거죠. 그 당시 경찰들이 크게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면 수사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고 있어요. 단순히 수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뇌에 관련된 영역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과학적인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의견도 각자 다릅니다.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분야예요. 심리학이나 의학계에서도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면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없는 일이긴 한데 선천적으로 마취가 되지 않는 사람을 수술할 때 옆에서 최면 전문가가 계속 암시를 겁니다. 이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암시, 현상, 기대, 믿음이라는 최면의 기본 원리가 갖춰진 뒤의 상황일 때의 이야기고요. 이번에 알아본 범죄자들의 순간 최면 기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히 증명되거나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연구가 앞으로 더 있어야 같은 방식의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최면을 걸어 은행 강도를 저지른 최면 강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사례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사건을 여러 개 모아봤는데 최면은 그 순간에 인간의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중이고 지금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밤에 인터넷 하다가 우연히 음식 사진을 봐요. 그럼 괜히 먹고 싶어진다는 거죠.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음식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계속 의식을 하고 있던 게 얕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악용하는 이런 식의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면을 건 뒤에 성폭행하는 사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 수사하기 좀 힘듭니다. 일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가 역으로 최면에 걸려서 당했다는 거짓말이라도 하면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최면이라는 영역을 형사소송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최면을 시도했을 때 빠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까지 연구대로라면은 최면은 무의식 속에서 기억을 찾아내거나 어떤 암시를 주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작업입니다. 최면에 절대 걸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면 걸기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최면에 걸려도 그 상황에서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 거부합니다. 못 보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할래요. 라고 말해요. 최면 도중에도. 맨 처음에 한 그 실험이 생각나시죠? 신데렐라라고 10번 대답했지만 뱃설공주라고 정답을 맞춘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최면을 시도해도 끝내 뭔가를 숨기고 싶거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지시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때 최면 감수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최면술사의 실력이나 방식과 상관없이 최면에 걸려야 하는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최면 감수성이 높으면 최면이 잘 걸릴 수도 있고 낮으면 잘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